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설경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토론 주제는 대선입니다. 지난주에는 정치평론가들과 요동치는 대선 레이스의 정점과 변수를 다소 총론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해봤는데요. 오늘은 주요 정당의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과 대선 전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표밭을 누비는 이해 당사자들인 만큼 지난주와는 달리 좀 더 강론적이고 주관적인 분석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대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두루두루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대목이죠. 특히 각 당의 호남권 선거 전략과 후보들의 면면도 오늘은 좀 더 꼼꼼히 비교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광주 기본사회 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시 선대위 송기석 공동총괄 선대위원장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호남권 선대위원장인 강은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선대본부에서 국민소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은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저희 스튜디오가 오늘 꽉 찬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처럼 좀 토론도 알찬 내용으로 좀 채워졌으면 하고요. 특히 뭐 네 분 모두 이 정치적 기반이 또 우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론에 좀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얽히고 설킨 대선 전국 우리 지역민들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말씀 많이 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각 당의 뭐 선대위를 대표해서 나오신 만큼 이번 대선에 임하는 각오랄까요? 한마디씩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내년 대선을 통해서 결판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민주정부 4기 반드시 창출해야 될 그런 막중한 임무 목표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절박한 목표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기석 의원 어떤 각오로 이번 대선 임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문재인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좀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저는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붕괴 위기에 처했는데 이걸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호남에서는 호남 정치의 미래, 희망을 찾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한 기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정치는 정말 특정 정당이 장기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정당제도 역시 이게 어디 정상적으로 정당제도가 정착된 것이겠습니까? 강희미 의원님 나오셨지만 우리 정의당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우리 광주 호남에서 나와야 되고 국민의당 역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호남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건 결국 우리 호남 정치도 경쟁체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 분야에서 경쟁하지 않고는 우리 호남 정치 DJ 같은 큰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번 대선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 호남 정치의 희망, 미래를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강현미 위원장. 네, 어느 때보다 정말 중요한 대선입니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아마 많은 시민들이 TV를 볼 때마다 이런 대선을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속이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정말 정치는 후진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선이 정의당과 우리 심상정 후보에게 정말 중요한 임무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촛불 정부에 대한 실망, 그리고 내노란불 정치에 대한 실망,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데 그 정권 교체가 과거래의 회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송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정권 교체인가 하면 더 나쁜 정권 교체거든요. 그래서 결국 87년 6월 항쟁 이후로 34년 동안 양당이 이 정권을 잡았지만 결국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냥 공수 교체만 되는 것이지 실제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정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들 정의당이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권인희 위원장. 예. 정말 나오는 게 한숨밖에 없는 전례 없는 비정상, 비호감 대선입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미중의 세계 과학기술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또 코로나19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활고에 겪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비상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성장 전략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선진화된 그런 업그레이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함께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터널 끝 한 줄기 빛처럼 그 역할을 다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의 각오를 들어보니까 이 수권 의지가 좀 익히는 대목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선대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앙당 선대에 가려서 지역 선대위가 좀 빛을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목은 덜 받아도 실제 득표 활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광주 전남 선대위 어떻게 꾸려졌는지 오늘 좀 정면들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번에는 저부터. 국민의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 의원님께서 국민의힘당 후보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가 된 분 정권 교체가 아니다. 다시 공수 교대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개혁 그렇게 통해서 우리 호남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환골탈퇴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 그 광주 선대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 캠프 분들과 이제는 공식 선거 운동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당 광주시당과 이렇게 합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당에도 20살 청년, 대학생, 그리고 22살 대학생, 그리고 30대 청년이 이렇게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해서요. 네. 우리 지역 충분히 이렇게 선대위가 정말 잘 짜져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캠프에서는 우리 이 김동철 위원장께서 새시대 준비위원회에서 동서화합위원회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하기에 좀 꺼려하는 분들 이런 네. 분들 그렇지만 정권 교체는 꼭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이 대의에 이렇게 동참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함께해서 결국 이게 호남에서 정권 교체하자는 그런 분들은 결국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테고 또 중도에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잘 엮어내서 정권 교체를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광로 선대위의 좀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도 광주 전남 선대위 좀 꾸리셨습니까? 네. 정의당은 지금 그 광주, 전남, 전북, 제주권까지 해서 네. 호남 제주권역 선대위원이고 제가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통적으로 선대위를 시도당 중심으로 꾸립니다. 네. 그래서 시도당이 그대로 이제 선대위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정의당이 호남에서 늘 지지율이 높고 실질적으로 광역의회가 거의 전체가 뭐 민주당인데 유일하게 1명 또는 뭐 2명 정도가 정의당 또는 다른 정당이 들어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고 실제로 1명밖에 아니지만 정말로 민주당의 지방정부가 너무 썩어 있고 잘못돼 있을 때 제대로 견제하는 그런 실력을 좀 보여줬다. 그런 면에서 저희 정의당은 늘 호남을 전략 지역으로 생각하고
이 호남권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호남 선대위는 좀 어떤 모습입니까? 예, 국민의당도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이 호남권 선대위를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방자치단체들이 광역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호남권 선대위에서는 두 본부를 두고 지역본부와 직능본부를 크게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말 유능하고 참신한 그런 지역 인재들을 함께 모으는 그런 열린 선대위로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에 정말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선대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뭐 광주난 선대위 구성이 네. 다 끝난 거죠? 뭐 계속 이제 선대위로 확대해 나갈 그 계획인데요. 네. 우선 저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저희 당 시도당 선대위 중에서 가장 먼저 꾸려졌습니다. 기존의 관행대로 지역구 의원, 국회의원들이 맡은 그 선대위원장을 고등학교 3학년부터 2030 세대로 전면 배치하고, 저희 의원들은 고문의 역할을 지금 담당을 네.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2030 세대가 현재 그 전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들이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 불신이 상당히 강한 2030 세대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미래를 향한 어떤 쇄신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일단 깔았습니다. 네. 이제 선대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선대위보다 더 중요한 게 후보들의 면면 아니겠습니까? 네 분 다 선대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왜 우리 후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건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이후에 이에 대해서 좀 반론이 있거나 또 뭐 한계 또는 단점이 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으면 또 상호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당부터 안철수 후보, 네.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대선에서 사실은 모든 후보들이 저하늘의 별도 달도 따주겠다고 유권자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사탕 발림을 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의 삶의 궤적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삶의 궤적을 보면 V3 배포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의 1,500억의 출연으로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사회적으로 나눔과 기회의 선순환을 꾀하는 그런 사회적 그 올바른 가치 설정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할 때 정말 기득권 양당이 처리하기 주저했던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설득한 결과 국회에서 통과를 하게 했는데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반부패의 확고한 의지를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궤적을 통해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믿음직한 5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왜 꼭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어떤 또 강점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오늘 아까 저희 패널로 참여한 4사람이 대체적으로 공감했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다, 위기의 시기다. 근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유능함,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치단체장 재선에,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지금 대통령 후보도 지금 2번째 도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지방정부 행정을 통해서 현장과 밀착된 그런 국민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고, 또 실제 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모범, 전국적인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후보 본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3실을 갖춘 후보다. 그 3실이 실력, 실적, 실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 그 KBS 토론회에서 상대당 후보들과 비교하면서 거기에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추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을 대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을 통해서 또 실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후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책점에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점, 강점, 또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글쎄요,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위기 상황을 만든 정권의 후보를 다시 한번 선택한다는 것은 더 위기가 오지 않을까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고요. 자, 이재명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가끔은 옳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MBC 정강정책 발표하면서 정말 내로남불로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현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로남불 정권, 국민 이념에 따라 편가르게 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정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바로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나오라고 명령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명령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의 말씀 중에 또 하나, 윤석열 후보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정말 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국민의 기대, 이 말씀을 또 인정을 하셨어요. 역시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볼 때는 현재 대선 후보 중에 유일하게 다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장점이 깨끗함 아니겠습니까? 기성 정치인과 다르게 깨끗함, 그리고 거기에다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국민들이 명령, 이걸 또 그 명령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이번 윤석열 후보로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가 좀 포진하고 있는 정의당 입장도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심공이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20여 년 동안 우직하게 세상의 변화를 위해 힘써온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우공이산이라는 그 표현으로 심공이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 정치를 해왔지만 어떤 기득권에도 기대지 않았고 또 재벌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개혁에 그동안에 늘 앞장서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년 동안은 거대 양당 정치가 만들어온 이 불평등한 사회, 이것을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특히 이제 우리 송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 차별 이것을 만든 것은 이 양당이 다 같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더라도 그 불공정과 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은 국민들이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직접 찾아가서 귀 기울이고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하자고 하니까 실은 자영업자들은 되게 어려워합니다. 지금 자영업자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국민의 71.2%가 찬성하는데 일부 종교계에서 반대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정신을 관철하는 철학과 비전을 갖춘 유일한 후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맨날 찍어놓고 후회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찍으면 당선이 가능하다. 호남에서 그런 선택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각 당 후보들의 이제 장점 또 상징 자본을 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이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좀 표정도 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예. 아니 잠깐 우리 의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재명 후보님 삼실 뭐 실적 등 말씀하셨는데 삼무도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삼무가 정말 삼부가 뭔가요? 도덕 상실, 도덕이 없고 양심도 없는 것 같고 거기다 신뢰성까지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윤 의원님께서는 후보의 도덕성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도덕성도 그 한국과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대단히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그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평가돼야 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왜곡해서 또는 비틀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삼무를 이야기하셨는데 뭐 남의 후보를 바라보기 전에 내 후보의 흠은 없는지 흠결은 없는지 하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시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삼무도 있지 않습니까? 무식, 무능, 무비전 이런 그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결국 국민들이 균형감 있게 평가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송 위원장님이 자당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공정에 대한 기대들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런 기대가 허무하게 정말 아침 이슬 햇빛 그 뜨자마자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의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보여줄 게 마땅치 않으니까 토론회조차도 기피하는, 그러면서 국민적 검증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곧 자신이 가진 그런 흠결들, 결함들을 좀 숨겨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얕은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저도 한 아니, 말씀 양당, 드리면 예, 양당 후보가 말씀하세요. 예. 저도 이제 실은 그 뭐 공정, 상식, 정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는 윤석열 후보 하면 불공정과 몰상식의 대명사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가족을 이렇게 탈탈탈 터는 것처럼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하는 그 모양새를 봤을 때 누가 이해를 하겠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뭐 이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 잘한 일이라고 말한 노동자들이 77.8%고 잘못한 일이라고 한 게 15.7%고 대부분 국민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 52시간제 폐지하겠다, 최저임금제 폐지하겠다, 뭐 120시간 노동,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국민의 삶을 알고 있는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제대로 정책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토론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정말 저는 이 공정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당장 후보를 사퇴해야 될 사람 1순위가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죠. 예. 그리고 권은희 위원장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으니까 권 위원장의 말씀을 듣고 발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 의원님이 각 이재명 당의, 후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아니 각 당의 후보의 부실한 만큼 변명이 많이 필요하셔가지고 토론자들의 말씀이 좀 길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유능함 삼실을 말씀하셨는데 보여주신 유능함이 이득을 어떻게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서 유능함을 보여주셨고 손실을 어떻게 사회화하는 것에 대해서 유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대장동 특혜 의혹을 보면은 앞으로 무엇을 할지 두려운 후보이시고요. 그리고 정말 윤석열 후보 국민이 공정과 관련해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정말 그 부인의 허위, 과장, 이력에 대해서 그렇게 내로남불의 자세로 대처할 수 있는 겁니까? 국민을 정말로 우습게 알지 않으면 그런 자세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들 심상정 후보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 않는데 심상정 후보님 뭐 신공이산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그게 솔직히 이 욕심에 앞서서 야합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정도를 걷자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저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 위원장의 이 패스트트랙과 지적에 대해서 관련해서, 그럼 혹시 네. 강원 그러니까 이 원장이 먼저 말씀하시죠. 네네. 예. 앞서서도 이제 계속 뭐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로 왜 정말 국민들은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국민들의 삶은 밑바닥이고 심지어 청년들의 80%가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75%는 되기만 한다고 하면은 이민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것에 나는 핵심이 정치에 있고 그리고 그 정치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만 잘못하면 언제든지 난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집권했을 때는 이걸 하겠다고 한 것을 야당만 되면 그거 못하게 발목 잡는 이런 모습을 두 당이 보여왔거든요.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저는 핵심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다당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다당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위성정당이 출연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 개혁에 야합을 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위성정당에 되죠.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은 위성정당을 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적어도 잘못인 거지 끝까지, 그 문제를 적어도 정의당의 끝까지 탓으로 말씀하는 건 선택유죄를 적절하지 않다고 관철하실 수는 생각했습니다. 있었어요. 네. 정말 지금 이제 국회를 뭐 대선 후보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과거의 행적 또는 어떤 정치적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과거보다도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각 당이 후보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면서도 또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빨리 그 전환을 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선거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민의힘 송기석 위원장이 아까부터 네,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먼저 반론하시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지적한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무능, 무식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적어도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도덕성 자체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 관련돼서 조국 전 장관 가족 뭐 탈탈 털듯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조국 장관이라든가 그 가족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그런 범죄 행위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직권에 따라서 수사를 한 거고 지금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허위 경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결혼 전 일이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래전 일에서 어디가 부풀려져 있는 걸 확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거고 그래서 저도 지난 토론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설명하고 범죄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했고 지금 또 반성 사과 또 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네. 아니 그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돼 가지고 좋습니다. 조금 그 현재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책적으로 보완하면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윤석열 후보에게 전과는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뭐 전과 사범 이야기하는데 다른 건 차치하고 공무원 자격 사칭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조인이 검사 자격을 사칭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그런 품성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걸 지적하는 그런 것입니다. 부분도 네. 아마 우리 송기석 위원장님은 법조인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내막을 아시고 있을 텐데 그렇게 또 빗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 본인은 깨끗하고 전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이 대단히 중요한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대장동 그 소위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그런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대출 부실 수사 의혹도 있을 뿐만 아니고 고발 사주 의혹까지도 받고 있고 이미 고발 된 상태 아닙니까? 그 고발 사주 의혹에서는 대개에서는 아직 두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쌍특검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받으십시오. 저는 받으시면 윤석열은 그렇게 됩니다. 하자고 했습니다. 쌍특검 하자고 받으시면 했습니다. 되고 아니, 네. 그러니까 하자고 하는데 지금 안 하고 했으면서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뭐가 문제냐면 늘 앞에서는 뭔가 다 한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협의할 때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특검과 원내에서 관련해서도 제대로 했어야죠. 그건 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한 걸로 양쪽 알고 다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특검과 둘이 관련해서도 같이 저희 마찬가지예요. 그 네. 민주당은 쌍극 대장동 의혹이나 또는 후보들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처음부터 후보들 하자고 둘 다 주장을 하고 이렇게 똑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둘 다 내심 네.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의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쌍특검을 의장이 발의를 안건 상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텐데 두 의원님께서 반드시 후보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국회의장에게 후보들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저 이 가령- 저희는 말을 꼭 특검 하고 못 받을 싶은데. 이유는 없습니다. 예, 이 말을 꼭 하고 예, 싶은데 말씀하세요.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 착각에서 좀 깨어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인의 허위 과장 이력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맞다라고 했어요. 아니 이력서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은 그게 부분이든 전체든 다 허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교묘한 말속임으로 넘어가려고 대처를 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이 상황을 대처하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거짓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그 생각합니다.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있다. 다음에 재직증명서 역시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이것은 맞다는 그 이야기고 나머지 부분, 내용 이런 부분을 모른다는 거였지. 아니 근데 이제 그 보세요. 팩트 체크해보면 대선 사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력서에 본인이 이 그 전문대학원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그렇게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런 하시죠. 문제가 네 관련해서는 분께 저는 분명하게 양해를 후보가 구해야 이씨 될 게 거짓을 저희들이 좀더 했다고 내실 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윤석열 위해서 후보가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았죠. 예. 긴 말 할 것 없이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력서를 기재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의 이력서는 어떻게 하면 과장할 것을 고민한 이력서입니다. 그게 바로 예, 맞습니다. 그게 네.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거짓말로 예, 대체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한 번 확인하는데 사과할 왜 때 이번 제대로 대선이 사과를 안 이렇게 했다는 비호감이 거지. 진심으로 높고 사과를 또 했잖아요. 후보를 둘러싼 리스크가 큰지 또 한 번 이 토론에서도 좀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내시는 토론을 위해서 네, 네. 네. 다음 좀 주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각각 후보들 갖고 있는 단점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 민심이 좀 예전과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뭐 찍을 만한 후보가 없다는 얘기도 예전과 달리 공공연히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각 당에서는 호남의 민심을 어떻게 조금 분석하고 있는지 또 어떤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얘기는 좀 국민의당부터 좀 하시죠. 예, 그 호남 민심과 그리고 20대의 민심에 대해서 사실 각 당에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절대적인 그 표의 양 하고는 관계없이 표의 양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 표의 응집력이 대단히 강한 성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호남에서 최소가 88%, 최대가 98%에 이르는 응집력을 통한 득표율을 보여줬고요. 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에서는 75% 이상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응집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응집력이 선거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호남 민심에
민심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남 민심이 정말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국민의당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12월 한 달 동안 이 오마이뉴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3배가 오르는 그런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변화의 조짐은 12월 이 단기간에 보여준 게 아니라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 60 그리고 안철수 후보 30이라는 기존의 표의 응집력보다는 덜 응집된 그런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 20대 대선에서 또다시 전국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중이고 네. 그 고민의 결과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호남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제가 연세 많으신 70살이 넘으신 오랫동안 민주당 당원이었거나 한 번도 민주당 외에 찍어보지 않는 이런 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민주당을 버려야겠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으로 갈 수 없으니 이제 정의당 찍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전화도 하셨고 또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도 주변에 몇 분 모시고 오셔가지고 내가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이제 그동안에는 그 민주 대 반민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대선 때가 가장 응집력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네. 그런 면에서 무언가 변화를 원하고 있고 그 변화의 지점이 정의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주변에 그런 변화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1월 달 정도 되면 두 자릿수가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정의당으로 이 세상을 좀 바꿔보자. 특히 정말 중요하게 이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또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서 활동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또 그런 기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호남 민심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호남에서는 뭐 국민의힘당 지지율 자체가 높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한 이후에 지지율이 꽤 높았다가 국민의힘당 입당한 이후로 좀 이제 낮아진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민주당 관련돼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상당수가 지금 이재명 후보로 이렇게 지지하는 걸로 돌아서지 않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강 의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민주당과 결별해야 되겠다, 찍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국가의 위기를 가져온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절대 연장돼서는 안 된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함께하고 그분들이 비록 국민의힘당을 이쪽으로 온다. 갈 수는 없다. 오시는 분들은 함께 하겠지만 오시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을 새시대 준비위원회에서 함께해서 정권 교체에 이렇게 동참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안철수 후보님의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시 그래도 안철수 후보님도 가장 강력하게 천명한 것은 정권 교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정권 교체가 되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함께 할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뭐 민주당 고민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호남 민심 좀 추이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호남 광주를 포함해서 호남은 과거 역사적 어떤 경험들에 대한 그 생각들이 깊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그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호남이 그렇게 밀어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고
소위 보수 정당이 집권하는 상황에서 그 뒤에 우리 호남이 어떤 처지로 그 추락을 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 얼마나 후퇴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소위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이 높지만 우리 호남에서는 여전히 민주정부를 재창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높은 그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걸었던 기대들이 그렇게 썩 마음 내켜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제대로 좀 해라. 이재명 후보가 말씀드렸듯이 호남이 일종의 채찍, 죽비를 드시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또 호남을 비롯한 지역 균형 발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서서히 좀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20, 30대에서는 전국적인 흐름과 호남 20, 30대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대위도 20, 30대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요. 근데 이후 저희들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쇄신할 것은 쇄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광주를 비롯한 호남민들에게 민주정부 사기 창출을 통해서 그야말로 애초부터 기대하고 계셨던 바를 제대로 좀 실현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좀 성의 있게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계속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만 짧게 송기석 위원장님께서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느냐,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하고 정권 교체를 함께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나서서 야권 단일 후보를 리드를 하고, 그리고 협조를 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야권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정권 교체의 불씨를 살려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대선에서는 어떤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지 왜 안철수 대표에게 무슨 채권자처럼 정권 교체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악덕 사채업자처럼 구는지 도저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양심적인 태도에서 제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연정이나 단일화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의당도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 요즘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정의당도 실제로 이 양당하고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사회에 가장 심각한 불평등을 만들어 놓은 핵심의 원죄들이고, 더욱이 이제 2016년에 저는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이 심각한 불평등이나 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당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당도 그런 면에서 한때는 26%까지 지지를 받았었는데, 실제로 저는 국민의당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어떻게 보여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래도 정의당이 진보 정치를 20년 동안 해오면서 분명하게 정말로 시민들을 대변해야 될 비정규직, 그리고 차별받는 많은 시민들을 대변해왔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정의당이 대권을 잡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정의당이 지지율을 받는 만큼 저는 시민의 삶이 바꿔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정의당의 지지를 호소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하시죠. 따로 뭐 연정은 네. 없죠. 저희들이 이제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혹시 토론 과정에서 뭐 해명이나 좀 반론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30초씩 말씀을 해주십시오. 뭐 하실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예. 권 의원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가자고 말씀드렸지, 뭐 안철수 후보께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네.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에 들어와서 그 중요한 그 행사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님과 이재명 후보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로 출범을 시키고 두 분이 동행해서 이제 호남 지역에서 그 선거 활동들도 아마 새해부터는 본격화할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국민의당 권인희 위원장. 예,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진검승부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16년 안철수 대표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 그 뜻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이제는 호남의 뜻에 충실히 따르는 함께하는 그런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강은미 위원장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대선은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누가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는지를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과제를 가장 충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정의당의 심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호남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어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아쉬운 대목이 많은데요. 이 정치가 또 생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얘기했던 뭐 변수, 구도들 아마 한 달 되면 또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해 1월 25일 날 이 자리에서 네 분과 함께 한 번 더 대선 레이스 관련해서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네 분 패널 수고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사토론 10 2021년 마지막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